조기숙 교수님과 함께하는 배제의 정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에 스튜디오까지 와주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귀엽다, 섹시하다 이런 팬심들이 엄청 작동하는 제가 그거를 댓글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못 받고 트윗으로만 이제 주시는데 네. 뭐 목소리에서 박하향이 난다. 사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하여튼 과학으로 얘기를 하고 유머 감각도 없고 굉장히 진지조잖아요. 그 진지함이 유머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머가 없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그러는데 네.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았다. 이래서 제가 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근데 제가 원래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이세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 댓글이 전 제일 좋았습니다. 기숙이 누나 이뻐. 근데 요즘 어쨌든 SNS에도 핫한 이슈고 좀 몰고 다니시죠. 또 광장에서도 또 이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스트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참여정부 때 삼성 특검에 관련해가지고 그 미림 엑스파일 사건이었죠. 원래 그것은. 거기에서 참여정부가 또는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 사건을 덮었다 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SNS상의 공방이 오고 가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 먼저 듣고 배제의 정책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발언이랄까요? 그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개인 기자가 그 당시에 MBC 소속 기자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법적인 것뿐이었고 사실 한 개인 기자가 세계적인 거대 재벌 그리고 사실 국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언론도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맞서 싸운 아마 한 그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역사상 거의 최대값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니 가령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뭐 욕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회사 내부와 뭐 청와대 사실 뭐 저도 참여정부를 최초에 지지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리고 노무현 정권 마지막까지 이른바 기자실 폐쇄하자고 할 때 모든 기자가 반대할 때 저 유일하게 국정 TV인가 나가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국정홍보 TV요. 국정홍보 KTV가 나가가지고 뭐 기자실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차원에서.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 참여정부에서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막았던 문제,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특검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특검. 당시에 막았던 특검. 특별검찰이라는 뜻이 요새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죠. 네. 검찰만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새롭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 상태,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중립적 상태에 있는 국가 권력을 대신하는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특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때 저는 특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보도를 했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까지만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플랜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걸 받아가지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 도청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문정수석이셨어요. 저는 문재인 수석님 지금도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가올 재벌 해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 발언하기가 아프지만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꼭 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듣고 싶고 그때 자초된 특검이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삼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세가 나른다를 진행하면서요, 지금까지 대한 언론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일종의 약자들끼리의 연대, 가치관적으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비판보다는 서로를 격려해주자. 그래야 우리가 뭉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기본 방침을 갖고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호 기자 같은 정말 사회를 열심히 뛰신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고, 고쳐, 이루어 놓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일단 간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분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과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상호는 늘 권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했던 그런 용감하고 또 거리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이상호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요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걸로 인해서 후원을 그동안 끊는다든지 뭐 하는 분들은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한 가지 발언이 또 그 사람의 많은 걸 말해줄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선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내가 좀 미흡했다거나 뭔가 해명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후원했던 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인간 총량 평가제를 하자 제가 주장을 하듯이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발언에 대한 뭐 실수나 뭐 하여튼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일과 사람을 좀 구분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상호 기자나 그 서희선 교수의 영상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기사를 보고 한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 기사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어떻게 믿냐. 조중동 한경호가 다 왜곡을 했는데 나는 기사를 보고 말했다는 건 믿기가 어렵다. 내가 청와대에서 경험한 건 당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쨌든 여러 개의 기사가 그러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목을 왜곡한 기사만 링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기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김용철 씨 인터뷰 이런 거 말고요. SBS 기사였는데 문재인 민정수석 선 조사 후 특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도 내가 맡겠다가 아니라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미진하면 국회에서 해라. 그러나 특검을 기다리려면 2, 3개월 걸리니까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인터뷰 전체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제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청와대 특검은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발언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전체 인터뷰가 머니투데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박재범 기자가 굉장히 좀 훌륭한 기자입니다. 이 머니투데이는 사실 별로 우리가 뭐 쳐주지 않는 언론이고 그야말로 기업 옹호하는 언론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도 박재범 기자가 상당히 자질이 좋은 인성이 좋은 기자였는데 그 기자는 전면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맥락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나오냐면 지금 특검을 할래도 여야 삿바 싸움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걸린다. 그럼 이거 지금 손 놓고 있자는 거냐. 그리고 지금 옛날 검찰과 달리 참여정부 검찰은 굉장히 독립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정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하자 특검에서. 그리고 이제 내용에 관한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사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삼성 엑스파일이 아니고요. 그건 한 개에 불과하고 270개의 국정원 녹취록이 있었던 거예요. 미림팀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거는 검찰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용에 대한 수사, 이제 뇌물이라든지 무슨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그 검찰의 떡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또 그 독소독가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법 같은 걸로 좀 풀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상호 기자가 정말 그 진실에 투철한 기자라면 저한테는 전화로 그랬어요. 당시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왔다. 어떻게 모든 언론이 다 왜곡을 할 수가 있냐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링크를 해놓은 것은 제목과 내용도 다른 제목을 완전히 왜곡한 기사 2개를 링크를 했고 실제 이제 특친들이 저에게 막 전해준 그 기사들을 보면 전 인터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문재인은 특검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만 특검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시작하자 하는 거고 미진하면 특검 또 하자.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심지어 특별법으로 내용까지 공개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문재인이 이거를 막았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 그때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가 아니라 이게 이머전시니까 담당 수석들을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대통령님 그 회의실로. 저희가 불려갔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그 정부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홍석현 주미대사 물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녹취록을 어쨌든지 내용도 수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보고 사생활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것만 수사를 하자 하는 입장이었고 민노당은 특검에게 이걸 맡기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깔 수 있는 방법 까세요. 그러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민노당이 가지고 있다. 그럼 민노당 안 따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라서 그 이상호 기자에게 우리 모르는 사이 아니고 또 내가 이상호 기자를 응원한다는 걸 이상호 기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저는 정말 이게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을 신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더니 이제 전화로 와서 그때 당시 기사에 다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모든 기사가 왜곡일 수가 있느냐. 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그 이상호 기자가 준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시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대북송금 특검부터 그 대선 자금, 뭐 참모 비리, 뭐 횡담도, 유전 모든 특검법을 들고 나와서 그때 사실 특검을 거의 해마다 몇 개씩 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있어. 각 특검의 예산이 보통 50억씩 뭐 작으면 35억, 50억 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굉장히 작고 검찰 조직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의제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딱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특검 만능이었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선 그동안 특검이 밝혀낸 게 뭐 있냐. 오히려 독립적인 검찰이 훨씬 일하기 좋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빛 좋은 개살구란 용어를 썼지만 사실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검 더 나아가서 특별법까지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름 고민을 해본 지점인데요. 일단 사회적 통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참여정부 때 삼성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검찰이 해야 될 일인지도 잘 서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림 X파일이 덮였다라고 하면 그건 노무현 정부가 덮은 거야라고 하는 일상적인 어떤 통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어떤 이미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저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동욱 교수라는 분이 조중동과 이 한경의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이 친노 왕따 프레임이 저는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 정부 운영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했다. 매우 투명하게 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민심과 시민단체 의견까지 다 수렴해가면서 아주 민주적으로 했는데 이제 기존의 언론이 굉장히 그 독재 국가의 불투명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던 대통령 개념을 가지고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사실 이상호 기자가 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뭐 이런 판결을 자기만 유죄받았다 이러는데 2013년에 그 형이 확정됩니다. 감옥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6개월 징역에다가 그 1년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이상호 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월간 조선에서 이제 그 편집장하고 이렇게 셋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첫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2009년이거든요. 1심 나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재판을 끌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미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도 이제 상당히 판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제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참여정부가 삼성의 그때 당시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망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독재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 망상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어요? 대법원 사찰하고 그렇죠? 검찰 장악하고 이래서 지금 탄핵당한 건데 노무현한테 너 왜 박근혜처럼 안 했니?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에서 쟁점이 두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상호 기자가 한 이야기가 빛 좋은 개살구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 와전이 되면서 막았다. 그러니까 사실 막았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상의 좀 차이가 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냥 단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느냐. 이거는 이제 큰 갭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은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다. 이를테면 공소시효 때문에 과거 정부의 것은 뭐 다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아닌 걸로 뭐 무죄 이런 식으로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검찰의 수사는 다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한 것이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라든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독립된 검찰이 한 일인데 그것을 왜 전체적으로 당시에 참여정부가 뭘 어쨌다, 특별히 문재인이 뭘 어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우선 반대 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빛 좋은 개살구입을 뿐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 수사 먼저 하고 미진하면 또 특검하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관련된 검찰 떡값에 관련된 것은 검찰이 하는 게 부적절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특검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 결코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도 아닌데 반대라고 왜곡된 기사 제목을 뽑았고 그 기사 내용에는 사실 반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 반대라고 해석한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를. 그 해석을 반대란 해석을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막았다. 분명히 막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들으셨죠? 막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오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요. 민정수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왜? 검찰이 법무장관 산하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천정배 장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개입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난 떡값과 그다음에 그 도청, 불법 도청의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헌법위원회 문제예요. 김기춘 법무장관 부산에서 그 도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이후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 도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 법무장관도 그때 검찰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으나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세게 맞부딪혔고 결국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20세기 좌파랑 21세기 진보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20세기 좌파는 기본적으로 엘리티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깔아뭉개면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분배도 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고 검찰 수사도 청와대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딱 저는 박근혜 저 반대쪽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좌파일 뿐이지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좌우가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엘리티즘. 보수가 되고 진보는 뭐냐면 문화적 진보. 일단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위에서 깔아뭉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나와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탄핵 당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사실 삼성 X파일이 아니라 안기부 X파일 또는 뭐 국정원 X파일, 미림 X파일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 X파일은 지금 이상호 기자가 입수한 몇 개의 테이프에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전체 이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는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적을 사찰한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원래 큰 틀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놓고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랬던 거죠. 이거는 사실 삼성 떡값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도청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프레임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다른 사건들 뭐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그 도청의 내용보다도 도청을 했다는 사실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이 잘못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적에 저는 이거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300개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가 더 중요하지 거기 일부 내용에 나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나오는 삼성 정치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의 본질은 이거는 국가 공권력을 사용한 도청이라는 범죄죠. 이건 조직적 범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서 삼성 특검은 이제 무산됐으니까 국정원 행위에 대한 노무현 정부 안에서의 일종의 처벌 내지는 개혁의 어떤 그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아니 그래가지고 신건 그 임동원 국정원장 구속돼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가 났어.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참여정부가 호남 그 김대중 정부와 거리를 그렇죠. 두기 위한 음모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YS 정권 때에 이루어진 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간 거가 돼버렸고 DJ 정부 때의 사람들만 결국은 다쳤다.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YS 정권은 사실은 그 김덕 그 안기부 장관 저도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 있을 때 안 사실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저기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알게 된 건데 김덕 그 안기부장이 들어왔던 이유는 그 김덕이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인데 이거를 지금 개혁하기 위해서 안기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때 미림팀을 없앴다는 거예요. 네, 없앴는데 다시 생긴 게 없앴는데 이제 장관의 인지하에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몰래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지 재발을 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서만 처벌을 받았던 건 맞죠.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이 처벌받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그때 식사를 전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했죠. 국정원장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죠. 김대중 정부에서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처벌하지 말자라고 검찰에다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검찰 독립은 거짓말이라고 난리가 날 거다. 이제 참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랑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좀 덮고 넘어가자고.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검찰의 분위기는 말을 안 들을 분위기였어요.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다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다음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어요. 일주일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볼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그 어떻게 됐냐고가 호남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에 뭐 어떤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화 끊고는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비서가 들어왔다가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울고. 우리가 일주일을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그 검찰의 수사를 하는 걸 못 막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거 가지고도 제가 신건 보좌관을 만났어요. 그 작년에인가 정동영 의원 만나러 갔다가 그 정동영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건 의원 보좌관이 저한테 이제 신건 의원 돌아가셨으니까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신들은 옛날 그 시각으로 이 참여정부를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한다.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의 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죠. 측근들을 심으면서. 근데 결국은 검찰 장악을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 임기 말에 그 홍삼 트리오 그 비리가 터져 나온 게 사실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 엄청난 비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찰들이 증거 다 가지고 있다가 임기 말에 다 그렇게 터뜨리면서 대통령을 그야말로 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을 이걸 보면서 검찰은 절대로 우리가 장악을 못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김대중 다 검찰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투명하게 얘네들에게 독립성을 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뭐 검찰에 호남 사람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해도 김대중 대통령 결국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 구속도 못 막은 거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지만 우리로서 그냥 법대로 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신건 보좌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섭섭한 건 우리를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을 이렇게 안 내려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다. 위로가 필요하다. 광주.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발 20세기 그 제왕적 대통령적 프레임으로 참여정부를 해석하고 요구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 법대로 다 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별로 건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요. 그때로서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이 떡값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쩌든 간에 그거는 아주 일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많은 그 문제가 됐던 게 노회찬 의원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검사들의 그 명단을 발표한 게 그렇죠. 문제였는데 실제로 그 녹취록에는 명단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돈이 액수가 500에서 2천만 원 사이래요. 그러면은 뇌물이 5천만 원 이하면은요. 공소시효가 5년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자금인데 정치 자금 어디로 갔겠어요? 97년 대선이면? 이회창 김대중 갔죠. 쪽으로 갔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특검을 했으면은 참여정부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그 내용에 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이회창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2002년에 돈 받은 걸로 이미 다 또 단죄를 받았고 삼성도 단죄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청이 그 정치자금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참여정부는 2003년에 이미 모든 수사를 통해서요 대선 자금을 다 깠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줬던 사람이 2002년에 안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다 받았고 제도를 다 만들었고 더 이상 정치자금 그 재벌가의 유착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의 개혁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국가의 권력에 의한 도청이라고 봤던 이유도 정치자금은 이미 한번 회오리를 다 2003년에 쓸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걸로 또 이희창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김대중 대통령만 다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민주당에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특검이 될 것처럼 야사당이 하다가 안 됐느냐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게 있지 않냐. 이거는 참여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상호 기자의 어떤 그 뜻도요. 결국 정권 교체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질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발언의 시작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도 있었을 것 같고 팩트가 틀린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저는 이 극단적으로 싸우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쪽 작업 세력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요 발언 뒤에 서혜성 씨가 이번에 투표할 때 후보를 찍을 때 이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보고 찍어라 이 말을 연달아서 해요. 그래서 오해받을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오해받을 만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토당토하게 오해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또 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가령 문재인 지금 이제 후보 분이 나야말로 재벌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해와 오패가 있고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고 재벌 개혁 그때도 재벌 개혁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린 바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는 정말 재벌 개혁을 하려고 한다. 삼성을 개혁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를 찍어주세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저는 지난 대선도 재벌 개혁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캠프에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왜요? 공정한 시장 경제 하면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재벌 개혁이란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재벌 개혁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는데 참여정부 때 있었던 많은 규제안들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세계화 때문에 정부가 힘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경제에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부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재벌 개혁은 할 만한 건 다 했는데 재벌 개혁을 못했다 참여정부가 라는 사람들에게 저는 뭘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타도어 말고 구호 말고 뭐 참여정부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좀 제대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2017년 대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2012년에 문재인이 안 될 거라고 유일하게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 너무 좌파로 갔어요. 구좌파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신자파 국민들은요. 경제에 가난한 좌우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실용적이면 돼.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걸 원하지. 무조건 재벌 개혁이 꼭 해답이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재벌 개혁이 왜 해답이냐면은 재벌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정권과 유착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여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나는 삼성의 문제가 참여정부에서 잉태된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정말 어이가 없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네. 이야기한 거는 네. 이제 뭐 돈을 돌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금고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그리고 이제 이용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돈을 그렇게 사진으로 공개한 바도 있고 어쨌든 또는 참여정부 때의 어떤 인적 구성 뭐 진대재, 홍석현, 이현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어떤 참여정부 내에서 삼성 출신의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았던 인적 구성의 문제라든지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발탁하게 된 건 그 진보 언론 시민단체에서 중앙을 좀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보수들은 진보를 지배할 때 디바이드 앤 룰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노와 호남을 분열시키는 것도 다 보수들의 책략에 지금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야말로 보수를 좀 갈라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게 그들은 그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련도 해체해야 되고 정말 조중동도 중앙일보 하나 떼어서 조동으로 묶어주고 더 나쁜 문화일보 갖다 조동문 이렇게 묶어주고 그렇게 디바이드앤 룰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중앙일보를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 또 중앙일보 회장이었던 그 홍석현 회장이
또 마침 주미대사에 관심도 있고 해서 임명을 한 건데 그러면 삼성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사람을 참여정부에 데려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가장 뛰어난 인재가 많이 있다는 그런 건 기업인데 아닌데 삼성의 사람이 몇 명인데 그 3명 임명했다고 이게 삼성 정부가 돼요? 저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을 상대방이 믿으면은 들려오는 소문만 갖고 듣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고 진짜 네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문만 듣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게 언론 프레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권 교체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간다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그 민주당 지지의 핵심 계층이 어디냐 하면 화이트칼라예요. 화이트칼라인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화이트칼라로부터 한 6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럼 그때 뭐 참여정부엔 재벌 규제 정책이 없었냐? 출자 총액 제한부터 규제 정책, 뭐 순환 출자 제한 다 있었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규제 정책이 2008년에 다 없어지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문제가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이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그 논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법인세 인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 인하는요. 참여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45석이냐 54석이냐 미니 여당일 때 밀려서 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못해서 여러 번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구자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냐고. 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법인세 인하가 과연 맞는 정책이었는지 회의스럽다라는 발언을 공식석상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어쨌든 이제 다수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그러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대통령에게 그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가 화두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매일 제왕적 총재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총재 자리 내놓으시고 출당까지 당하셨고 이회창 씨도 매일 제왕적 총재라고 비난을 받을 때여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원이었지 일체 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당의장이 맨날 바뀌고 11명이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럴 때에도 노 대통령이 좀 누구누구로 추대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더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종부세를 왜 종부세를 들고 나왔냐면 사실 그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너무나 부동산이 죽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5채까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돼 있다가 이제 경기가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참여정부에서 또 경기가 하여튼 그 재벌 개혁을 어쨌든 했고 부정 돈을 막았으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게 부동산 값이 치솟게 되니까 이제 종부세를 통과시키는데 열린우리당 다수당인 국회에 가서 폐기됩니다. 통과를 못 시켜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분해하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 회기에 또 보내요. 또 폐기됩니다. 2번 폐기되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종부세에 올인했어요. 올인해가지고 국정홍보처에서 100명 공론조사를 했어요. 이제 100명을 모아서 이 종부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냐면 그때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니 막 이러니까요. 우리 집에 그때 일 도와주러 오시던 도우미 아주머니 집 없어요. 근데 자기는 박근혜 찍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없애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머니 소득세 내세요? 아니요. 재산 있으세요? 집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세금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 종부세가 얼마나 1%에 해당하는 세금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걸로 어떤 혜택을 볼 것인지 종부세는 또 다 지방 교부금으로 쓰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론조사를 통해서 겨우 종부세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에 가서 통과돼요. 그동안 얼마나 국회 로비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20세기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제왕적 대통령 모델로 정치를 노무현 정부의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선진국 시각으로 하세요, 제발. 네. 근데 저도 어쨌든 당시 현장에서 지금처럼 촛불 켜고 싸웠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엑스파일 진실 밝혀라. 검찰들과 역학관계, 국정원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권력들이 대한민국 사상의 최대의 도충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5,000명이 넘어가요. 그 동원 인력만. 그때 당시 정말 치열하게 전 싸웠어요. 현장에서. 정말 쇠파이프도 들었었거든요. 당시 마지막 쇠파이프였는데 이 사건으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왜 조 교수님이 울었어야 됐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때 검찰하고 평검사들하고도 마음대로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끊임없이 견제를 했던 거 있었고 그다음 호남 홀대론도 여기 이제 적용이 됐던 거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이게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참여정부에서는 이거 건드리면 과거 정부 다 죽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네요.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가 노건평 씨 기사를 처음 내보내요. 임기 초에 그것도. 그랬을 때 문재인 수석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고맙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병우와 그 문재인의 차이예요. 민정이 그렇게 검찰을 장악하고 뭐 비리를 덮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가 한 엄청난 일들이 제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가서 좀 보시고요. 그렇게 그 불법적으로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요.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절차의 합리성을 그냥 서로 지키는 약속이지 절차의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다 했고 성과를 봤으니까요. 그 제 페북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단 정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게 정말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걸 다 파헤칠 수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촛불이 어떻게 보면 초법률적인 일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탄핵 때 국회의원들이 다 아마 사퇴서를 당 대표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당만 사퇴서를 내는 게.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죠. 사퇴를 다 해버리면 여당이 소수당인데 어차피 의사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 총선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헌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촛불 민심 같은 게 사실은 탄핵 재판도 또는 여당 의원도 움직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도 예를 들면 국회를 압박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대한 여론이 있었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다른 당들이 합하면 과반이 넘으니까 저는 특별법이나 특검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성숙해야지 선진국은요. 법치는 우리랑 선진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선진국은 지키고 우리는 안 지키냐? 선진국은 시민사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금처럼 이 정도만 성숙해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숙해지기까지 누가 기여를 했냐. 저는 단연코 노무현이라고 봐요. 노무현 5년의 그 민주적인 정국 국정 운영의 경험. 그래서 박근혜가 나쁘다는 걸 알게 한 그런 어떤 그 투명하고 정말 선진국다운 국정 운영. 그리고 플러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심으로써 시민들이 깨어남으로써 지금 이렇게 촛불이 국회도 압박하고 법원도 압박하고 헌재도 압박하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했었다면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특검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2월에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특검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때 최재천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소위원회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시킬 맞아요.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뒤통수 친 거죠. 그렇죠. 그때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당. 겉으로 쇼한 거지 할 맞아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 그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좀 부담이 됐겠죠. 이걸로 인해서 또 민주당과 이제 사이가 갈라지지 않겠냐 했을 거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제히 그 정치자금 조사와 이런 어떤 그 법의 정비 이런 게 없었다면 그때 또 법도 정비가 됐잖아요. 오세훈법이 통과돼서 이런 게 없었다면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억지로라도 시민사회 교육을 시켜서라도 몰아붙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지나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됐고 정말 그 과거를 파헤치는 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검찰을 치는 건데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럼 막판에 공수처를 던진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검 무용론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특검 맨날 해봤자 정말 그 무슨 비리가 청와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야당의 공격 빌미만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정원도 활용하지 않고 전혀 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청와대만 감시하지 다른 이제 의원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비리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공수처 얘기를 여론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대통령은. 특검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걸 여론화시키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특검이 사실 유야무야 된 거에도 하나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의 말을 눈꼽만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 걸 자꾸 바라지 마라. 나는 지금 우리 이 환경 분위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다. 물론 저는 노무현이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조금 더. 그러나 이제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예를 들면 10년 민주정권 피로군이 있다. 이거 넘어가게 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가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 전혀 민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도 완전히 따로 가고 이러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국민이 학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단합되고 지지도 잘 받고 이러는 게 저는 그동안에 수없는 실패의 경험으로 학습이 됐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이렇게 정당다운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그 추미애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그동안에 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봐서 거버넌스 구조도 바꾸고 시민들 지지자들도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정부 10년 지나면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사실 지키는 노력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너질 때 저번에 한번 방송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트위터 활동은 어떻게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왜곡된 부분을 RT하고 그런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트위터하고 그런 활동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런 류의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진보 쪽 분들은 다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원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감정적으로 갈아서서 웃을 만큼 찢어지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면 정권교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다음 시점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그 어떤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노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특검하자고 막 공세를 할 때 속마음을 아셨던 거죠. 저 사람들 절대 특검할 마음이 없다. 근데 특검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단 말도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공수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그 당시에 공수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노 대통령은 개헌도 마찬가지고 왜 던지냐.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기회만 있으면 의제를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손호철 교수도 뭐 삼성 이 엑스파일을 덮기 위해서 대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는데 대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국회의원 때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고요. 그때가 마침 1년 후에 재보궐선거로 열린우리당 과반수가 깨집니다. 그래서 깨지니까 그러면 이거 다수당에 총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진지한 마음에서 하신 거고 그때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좀 해달라는 의미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뭐 정당들이 과반수 되는 정당이 없잖아요. 결국 저는 대연정은 아니더라도 연정은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기회에 대연정 한번 해서 정말 노사 대타협도 한번 하고 정말 과거를 좀 싹 쓸고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에 했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손호철 교수도 진짜 음모론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막상 제가 전화해서 당신 증거 있냐 내가 반박문 쓰겠다 그랬더니 얼른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드리는 얘기는 지금 정권교체 앞두고 이런 거 좀 불편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이런 이 측근만 하면 언제 해요. 그 황진미 씨 얘기했듯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처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좀 공세 수준에서 하지 말고 마타도처럼 하지 말고 좀 수준 있는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을 가져와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게 저 재벌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뿐이 더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이 뭐야? 다 다르거든요. 후보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담론을 그리고 재벌개혁이라 하면 삼성을 뭐 어떻게 반 죽여놔야 돼요? 재벌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재벌개혁이야?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이제 정책을 강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야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난 대선에도 나와 있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음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진보 보수는요. 지금 샤이 박근혜 지지자뿐만 아니라 샤이 보수들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뭐 정권 교체 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트럼프를 보십시오. 절대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이번 대선. 부끄러워서 지지한단 말 절대 안 하면서 찍을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박근혜는 지지하지 않아도 차기 보수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찍을 사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은 중도표를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제가 이제 제3세대 시민권자들이 이제 저는 신주류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 그들의 핵심이 이제 와이칼라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지지자로 돌아선 저소득층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이 지지 기반의 변화가 생겨서 150만에서 250만 원 수입인 가구 소득인 사람들이 사실 이회창 씨 열렬 지지자였어요. 이분들이 노무현 지지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학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50부터 250 그다음에 그 이상 고소득자로 갈수록 1000만까지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압도적인 지지자는 고소득이에요. 저소득보다는 사실은. 그랬을 때 표를 누구한테 얻냐 민주당이. 고소득자한테 얻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화이칼라인데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재벌개혁 이러면요. 진짜 거부감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저는 결정적에서 거기서 패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여성하고 화이칼라. 근데 화이칼라가 문재인이 55대 45로 이겼는데 55대 45도 안 돼. 53대 43인가 하여튼 47인가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어요. 이건 저는 위험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재벌개혁 정책이 지난번보다 더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자유경제원 이런 데서 대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구좌파들이 문재인을 이렇게 자로 끌어내가지고 정권교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요. 재벌개혁은 정권 잡고 하면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장경제만 잘 세워도 지금 이게 무슨 재벌이냐고요. 뇌물 주고 이런 게 재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도덕의 문제지.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 잘 잡으면 되는데 말로 자꾸 재벌개혁 구좌파들이 이래서 문재인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좌로 가면 구좌파로 가면 저는 이번 대선도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좀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벌 경제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재벌 경제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 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 규제를 받습니다.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문익분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물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 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 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얕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게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 개혁으로 경제 교체와 국민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미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도 이제 상당히 판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제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참여정부가 삼성의 그때 당시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망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독재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 망상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어요? 대법원 사찰하고, 그렇죠? 검찰 장악하고 이래서 지금 탄핵당한 건데 노무현한테 너 왜 박근혜처럼 안 했니?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에서 쟁점이 두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상호 기자가 한 이야기가 빛 좋은 개살구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 와전이 되면서 막았다. 그러니까 사실 막았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상의 좀 차이가 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냥 단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느냐. 이거는 이제 큰 갭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은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다. 이를테면 공소시효 때문에 과거 정부의 것은 뭐 다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아닌 걸로 뭐 무죄 이런 식으로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검찰의 수사는 다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한 것이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라든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독립된 검찰이 한 일인데 그것을 왜 전체적으로 당시에 참여정부가 뭘 어쨌다, 특별히 문재인이 뭘 어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우선 반대 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빛 좋은 개살구입을 뿐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 수사 먼저 하고 미진하면 또 특검하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관련된 검찰 떡값에 관련된 것은 검찰이 하는 게 부적절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특검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 결코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도 아닌데 반대라고 왜곡된 기사 제목을 뽑았고 그 기사 내용에는 사실 반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 반대라고 해석한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를. 그 해석을 반대란 해석을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막았다. 분명히 막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들으셨죠? 막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오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요, 민정수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왜? 검찰이 법무장관 산하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천정배 장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개입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난 떡값과 그 다음에 그 도청, 불법 도청의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헌법위원회 문제예요. 김기춘 법무장관 부산에서 그 도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이후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 도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 법무장관도 그때 검찰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으나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세게 맞부딪혔고 결국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20세기 좌파랑 21세기 진보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했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까지만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플랜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걸 받아가지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 도청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문정수석이셨어요. 저는 문재인 수석님 지금도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가올 재벌 해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 발언하기가 아프지만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꼭 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듣고 싶고 그때 자초된 특검이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삼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세간나라든다를 진행하면서요, 지금까지 대한 언론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일종의 약자들끼리의 연대, 가치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판보다는 서로를 격려해주자. 그래야 우리가 뭉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기본 방침을 갖고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호 기자 같은 정말 사회를 열심히 뛰신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고, 고쳐, 이루어 놓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일단 간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분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과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상호는 늘 권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했던 그런 용감하고 또 거리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이상호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요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걸로 인해서 후원을 그동안 끊는다든지 뭐 하는 분들은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한 가지 발언이 또 그 사람의 많은 걸 말해줄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선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내가 좀 미흡했다거나 뭔가 해명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후원했던 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인간 총량 평가제를 하자 제가 주장을 하듯이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발언에 대한 뭐 실수나 뭐 하여튼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일과 사람을 좀 구분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상호 기자나 그 서희선 교수의 영상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기사를 보고 한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 기사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어떻게 믿냐. 조중동 한경호가 다 왜곡을 했는데 나는 기사를 보고 말했다는 건 믿기가 어렵다. 내가 청와대에서 경험한 건 당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쨌든 여러 개의 기사가 그러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보고 사생활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것만 수사를 하자 하는 입장이었고, 민노당은 특검에게 이걸 맡기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깔 수 있는 방법 까세요. 그러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민노당이 가지고 있다. 그럼 민노당 안 따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라서 그 이상호 기자에게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내가 이상호 기자를 응원한다는 걸 이상호 기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저는 정말 이게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을 신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더니 이제 전화로 와서 그때 당시 기사에 다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모든 기사가 왜곡일 수가 있느냐 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그 이상호 기자가 준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시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대북송금 특검부터 그 대선 자금, 뭐 참모 비리, 뭐 횡담도, 유전 모든 특검법을 들고 나와서 그때 사실 특검을 거의 해마다 몇 개씩 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있어. 각 특검의 예산이 보통 50억씩, 뭐 작으면 35억, 50억 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굉장히 작고, 검찰 조직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의제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딱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특검 만능이었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선 그동안 특검이 밝혀낸 게 뭐 있냐. 오히려 독립적인 검찰이 훨씬 일하기 좋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빛 좋은 개살구란 용어를 썼지만, 사실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검 더 나아가서 특별법까지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름 고민을 해본 지점인데요. 일단 사회적 통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참여정부 때 삼성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검찰이 해야 될 일인지도 잘 서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림 X파일이 덮였다라고 하면 그건 노무현 정부가 덮은 거야라고 하는 일상적인 어떤 통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어떤 이미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저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동욱 교수라는 분이 조중동과 이 한경의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이 친노 왕따 프레임이 저는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 정부 운영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했다. 매우 투명하게 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민심과 시민단체 의견까지 다 수렴해가면서 아주 민주적으로 했는데, 이제 기존의 언론이 굉장히 그 독재국가의 불투명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던 대통령 개념을 가지고,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사실 이상호 기자가 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뭐 이런 판결을 자기만 유죄받았다 이러는데, 2013년에 그 형이 확정됩니다. 감옥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6개월 징역에다가 그 1년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이상호 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월간 조선에서 이제 그 편집장하고 이렇게 셋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첫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2009년이거든요. 1심 나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재판을 끌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요. 조기숙 교수님과 함께하는 배제의 정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에 스튜디오까지 와주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귀엽다, 섹시하다 이런 팬심들이 엄청 작동하는, 제가 그거를 댓글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못 받고 트윗으로만 이제 주시는데, 네. 뭐 목소리에서 박하향이 난다. 사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하여튼 과학으로 얘기를 하고 유머 감각도 없고 굉장히 진지조잖아요. 그 진지함이 유머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머가 없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그러는데, 네.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았다. 이래서 제가 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근데 제가 원래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이세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 댓글이 전 제일 좋았습니다. 기숙이 누나 이뻐. 근데 요즘 어쨌든 SNS에도 핫한 이슈고 좀 몰고 다니시죠. 또 광장에서도 또 이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스트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참여정부 때 삼성 특검에 관련해가지고 그 미리 맥스파일 사건이었죠, 원래 그것은. 거기에서 참여정부가 또는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 사건을 덮었다 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SNS상의 공방이 오고 가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 먼저 듣고 배제의 정책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발언이랄까요? 그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개인 기자가 그 당시에 MBC 소속 기자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법적인 것뿐이었고 사실 한 개인 기자가 세계적인 거대 재벌 그리고 사실 국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언론도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맞서 싸운 아마 한 그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역사상 거의 최대값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니 가령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뭐 욕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회사 내부와 뭐 청와대 사실 뭐 저도 참여정부를 최초에 지지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리고 노무현 정권 마지막까지 이른바 기자실 폐쇄하자고 할 때 모든 기자가 반대할 때 저 유일하게 국정 TV인가 나가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국정홍보 TV요. 국정홍보 KTV가 나가가지고 뭐 기자실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차원에서.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 참여정부에서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막았던 문제,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특검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특검. 당시에 막았던 특검. 특별검찰이라는 뜻이 요새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검찰만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새롭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 상태,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중립적 상태에 있는 국가 권력을 대신하는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특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때 저는 특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보도. 이나 다를까? 제목을 왜곡한 기사만 링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기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김용철 씨 인터뷰 이런 거 말고요. SBS 기사였는데 문재인 민정수석 선 조사 후 특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도 내가 맡겠다가 아니라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미진하면 국회에서 해라. 그러나 특검을 기다리려면 2, 3개월 걸리니까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제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청와대 특검은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발언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전체 인터뷰가 머니투데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박재범 기자가 굉장히 좀 훌륭한 기자입니다. 이 머니투데이는 사실 별로 우리가 뭐 쳐주지 않는 언론이고 그야말로 기업 옹호하는 언론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도 박재범 기자가 상당히 자질이 좋은 인성이 좋은 기자였는데 그 기자는 전면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맥락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나오냐면 지금 특검을 할래도 여야 삿바 싸움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걸린다. 그럼 이거 지금 손 놓고 있자는 거냐. 그리고 지금 옛날 검찰과 달리 참여정부 검찰은 굉장히 독립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정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하자 특검에서. 그리고 이제 내용에 관한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사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삼성 엑스파일이 아니고요. 그건 한 개에 불과하고 270개의 국정원 녹취록이 있었던 거예요. 미림팀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거는 검찰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용에 대한 수사, 이제 뇌물이라든지 무슨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떡검 그 검찰의 떡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또
그 독소독가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얻은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법 같은 걸로 좀 풀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상호 기자가 정말 그 진실에 투철한 기자라면 저한테는 전화로 그랬어요. 당시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왔다. 어떻게 모든 언론이 다 왜곡을 할 수가 있냐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링크를 해놓은 것은 제목과 내용도 다른, 제목을 완전히 왜곡한 기사 2개를 링크를 했고, 실제 이제 특친들이 저에게 막 전해준 그 기사들을 보면, 전 인터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문재인은 특검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만 특검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시작하자 하는 거고, 위지남은 특검 또 하자,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심지어 특별법으로 내용까지 공개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문재인이 이거를 막았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 그때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가 아니라 이게 이머전시니까 담당 수석들을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대통령님 그 회의실로. 저희가 불려갔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그 정부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홍석현 주미대사 물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녹취록을 어쨌든지 내용도 수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